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회를 좀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최근에 출간된 수축사회를 참고했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우리가 뭘 준비하는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전쟁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 피난한 난민이 약 6,8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00명 중에서 1명이 난민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새로 창출된 전 세계 부의 82%를 상위 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어느샌가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첫 번째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이런 사회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지난 시절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르네상스와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500년간 세계는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파이가 점점 커지기만 하는 팽창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사회의 기초는 이런 팽창 사회를 기초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고 불확실해졌으며 사회의 기초적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작아진 파이를 서로 가지려고 다투는 제로섬 전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00여 년간 이어진 팽창 사회의 끝은 더 큰 변형이 아니라 수축의 시작이라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수축사회로 진입한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된다는 것은 시장은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화된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팽창시대의 산물인 연금, 보험,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이나 교육체계 등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와 양극화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신자유주의 체제가 유지되면서 우리에게 안겨진 것은 결국 거대한 부채와 양극화였습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와 상시적인 공급 과잉,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파이를 나누어야 하는 쟁탈전의 대상, 즉 적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축사회를 강화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세계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쟁을 전 지구적 차원으로 확대시켰고 기초 체력이 약한 나라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또한 수축사회의 원인이 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4차 산업혁명이 결합되면서 부의 극심한 불균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질적으로 전환되는 복합적인 위기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축의 패러다임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국가 간의 패권 전쟁, 세대 간의 전쟁, 종교 전쟁, 경제 전쟁, 그리고 과학기술 전쟁 등은 생존을 담보로 하는데요. 이러한 전쟁과 갈등이 서로 얽혀서 수축사회로 향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적으로 수축하는 가운데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가져다주는 편안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중국 등 다른 국가에게 맡겨온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4차 산업혁명 문화와 국방을 제외하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진 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누적된 재정 적자는 21조 5천억 달러로 GDP의
약 103%에 달하고 연간 무역수지 적자는 5,520억 달러나 됩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주류 사회는 강압적인 미국 우선주의밖에는 패권을 유지할 방법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모든 적을 제압할 수 있었던 미국이 점차 세력이 약화되면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폭력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이나 인종차별 등은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수축사회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2008년의 위기로 인해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수출 상품이 없는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 약세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입 물가만 오르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유로화의 약세로 수출이 더 크게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남유럽 국가의 부가 독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축사회의 중요한 특징인 집중화 현상 때문에 독일로만 자본과 인력이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구조적인 문제가 쌓이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복지 재정의 기반이 되는 경제 성장률이 점점 하강하면서 사회주의형 복지체제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차였던 볼보의 소유권이 끝내 중국으로 넘어간 것이 그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는 수축사회의 전형적인 사회 갈등을 보여줍니다. 브렉시트는 유럽, 즉 영국이 유럽의 미래를 스스로 어둡게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동, 그리고 자스민 혁명을 통해 한때나마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북아프리카, 인도, 남미의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도 모두 다 상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수축사회의 특징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 없는 이기주의. 세계 전체를 망라하는 통일된 원칙이 사라지면서 보편성이라는 인류의 중요한 가치가 상실되었습니다. 수축사회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오직 생존만이 되었습니다. 국가 대 국가, 보수 대 진보, 대기업 대 중소기업이 벌이는 전투에서 이제는 원칙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칙이 없어진 사회에서는 독재 정권에 대한 용인, 그리고 종교의 원리주의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협력과 공조보다는 자국의 생존이 유일한 가치가 된 불안감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모두가 전투에 참여하는 입체적인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거의 전 영역이 중첩되면서 서로 연결되자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이익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경쟁하기 때문에 긴 안목을 갖지 못하고 미래가 실종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팽창하는 사회나 혹은 그런 공간을 찾아 나서는 집중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은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지방은 당장 소멸을 고민해야 하는 수축사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 이상적인 심리 현상의 증가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이 되면 우울증이 모든 질병 가운데 랭킹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염병처럼 의사결정장애, 회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수축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계의 경제는 어떤 상황일까요? 과거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90년대부터 IT 기술마저 거의 독점하자 패권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패권이 영원할 것으로 믿어서 미국은 국내에서 산업을 부흥시키기보다는 해외에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였지만 달러를 찍어서 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친절하게도 그 돈을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은 경쟁자 없이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로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21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이 주도한 저금리의 기조, 유로화의 출범, 세계화, 브릭스의 개발이라는 네 가지 효과는 역사상 가장 길고 큰 호황과 버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는 연평균 4.76%의 성장을 보였고 이는 역사상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이 성장의 본질은 저금리 기반의 부채에 있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초반 미국이 주도한 낮은 금리와 자산 투자의 붐은 의도하지 않았던 중국의 급부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미중 G2 간의 패권 대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 가지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 재정 적자를 감수한 경기 부양, 그리고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2008년의 위기는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전환은 20세기부터 이미 잉티되었다가 2008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브릭스의 대대적인 투자와 경제개발은 결론적으로 세계적인 차원의 공급 과잉만 심화시켰을 뿐이며 향후 5년 내 수축사회로의 진입을 촉진시킬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과도한 부채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8년 이후 시중에 뿌린 돈이 무려 440조 엔으로 일본 GDP의 85%에 달합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경제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매일같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전체 상장 주식의 4.6%, 즉 29조 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세계의 전체 부채가 97조 달러였지만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169조 달러로 70%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GDP 대비로 보면 2007년 207%에서 2017년에는 236%로 늘어난 것입니다. 2008년에 발생한 위기는 치료된 것이 아니라 부채로 그 위기를 덮어온 것이었습니다. 5년쯤 후에는 부채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고 고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국가 재정도 더 어려워지고 공장은 스마트 팩토리로 변하면서 로봇에 더 많은 일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미중 간 패권 대결도 더욱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향후 5년간 가장 중요한 관점은 경기 회복보다 수축 사회를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발생할 때마다 과학기술은 생산성을 늘리면서 공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공급 능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와 IT 중심의 인프라 환경이 구축되면 생산 능력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히틀러나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2차 세계대전에 방아쇠를 당긴 것도 과도한 공급 능력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더 발전하면 선진국의 기업들은 자동화로 인해 애초부터 해외에 나갈 필요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이 약한 국가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소비 시장이 큰 국가만 생존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중심 국가들의 수축사회 진입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의 전쟁은 핵전쟁이나 비행기, 총, 대포를 쓰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과학기술 전쟁이 될 것입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아예 인간의 노동 투입 자체가 줄어들고 소득 양극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은 여전히 미국에 순종적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유언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자는 도광양회 정책에 충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종신집권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선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기술 전쟁이고 또 하나는 무역과 통화가 중심이 되는 통합적인 경제 전쟁입니다. 과학기술 전쟁은 중국이 주요 타겟이지만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통해서 세계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결과 한국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은 세계 경제의 모든 영역에 개입할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제에서 미국이 매우 냉정해질 것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무역전쟁을 더 깊이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후발 개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취하는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자국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을 축소하고 철강이나 알루미늄 산업의 과잉 생산 능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요구하는가 하면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요구 중단과 같은 정책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서 이런 조치가 실행되면 중국은 보호무역의 피해를 넘어서 성장 잠재력 자체를 잃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중국은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원하지만 중국의 속마음을 잘 아는 미국은 중국을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미중 간의 경제전쟁은 환율뿐만 아니라 경기, 부채, 금리, 국제 자본의 흐름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경제전쟁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특정 금융 변수의 조정만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중국의 미래라고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전선이 형성되고 있지만 핵심적인 과학기술 전쟁과 경제전쟁에서 중국은 매우 취약합니다. 만일 미국의 공세에 굴복해서 패권 쟁취를 포기하면 중국은 완만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변수는 공산당과 시진핑 체제의 안정성입니다. 성장이 멈추면 사회적인 불안이 증폭될 수 있는 중국에서 경제 성장을 낮추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미국과의 극한 대결로 가기에는 아직 중국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너무 일찍 칼을 뽑은 것일까요? 또는 애초에 칼을 뽑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요? 사회의 내부적인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때까지 시진핑 주석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시간이 없다는 점이 결국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바라보는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은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패권 대결에서 패배하는 것보다 국내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서구, 특히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기 책임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선거, 인권, 시장경제 등 현재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의 바탕에 해당하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빈약한 사회적 자본으로 격심한 갈등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적 자본이 충만하게 되면 공산당 일당 독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축사회 진입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국은 지금도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인 압축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8년 이후 확연해진 시진핑의 영구집권 시도는 중국이 새로운 전체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저자는 수축사회법으로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위한 이타주의와 세계적 차원의 도덕혁명을 제시합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사회는 사회적 신뢰가 높아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권력과 부의 집중을 방지하는 공정한 열린 사회를 지향합니다. 여기서의 키워드는 개방, 자율, 반독점, 협업 등과 같은 가치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동되는 기초적인 문화적 환경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행위 양식과 사회 전체의 작동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제도나 경제적 해법만으로는 수축사회를 돌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관점의 대전환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저명한 이론경제학자 폴 세뮤얼스는 행복을 방정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소유를 강조하는 분자는 팽창사회의 성격이 강합니다. 분자를 좀 더 넓게 풀이하면 자유, 시장경제, 효율성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보호무역, 미중 간의 패권 대결, 그리고 혁신 등은 모두 분자를 키우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팽창사회형 행복 추구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반면에 분모인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2008년 복합적인 위기 이후 나타난 수축사회의 모습입니다. 평등, 분배, 효과성을 이데올로기로 삼으면서 공정사회, 포용성장, 지속가능성, 소확행, 미니멀리즘 등을 주장하는 건 욕망을 줄이자는 시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우리 사회는 수축사회형으로 바뀌면서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분자를 키우고 분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관료, 재벌, 이 삼각편대가 이끈 한국의 성장은 출발부터 양극화를 전제로 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주도한 성장시대는 팽창사회였습니다. 고령화는 문제될 것이 없었고 노사 문제는 기업이 성장해서 보너스를 지급하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생산성은 근로시간을 늘려서 보충했습니다. 효율성이 사회 중심 상태에서 팽창사회라는 시대적 특징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성장으로 덮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 구조를 살펴야만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제 문제를 경제 대책으로 풀 수 없는 한계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끝으로 저자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강조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진입까지 5년 정도 골든타임이 남았습니다. 이러한 수축화의 경향은 5년 이내에 본격화되고 50년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남은 시간 내에 인류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차가운 경제학의 논리가 아닌 인문학적 대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현실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